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3도 6825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판시사항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유무, 원칙적 소극.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 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 방어 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 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증거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1심 법정에서의 절차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원칙적인 것이지만 제1심의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 절차에도 준용되는 만큼 항소심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것이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9도 11766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국고 등 손실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업무상 횡령 변경된 주의적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인정된 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판시사항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에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 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 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 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의 의미.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 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회계직원 책임법이라 한다. 회계직원 책임법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회계직원 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 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 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 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한다. 국고금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 원인 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 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 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3.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첫째, 국가정보원장.
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 국정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 원인 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므로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소관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둘째, 회계에 관한 사무 중 하나인 지출 원인 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서 국고금관리법 제19조, 일정한 금액의 지출 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정원의 통상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지출 원인 행위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임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이 위임된 업무는 국정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한다. 그러나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스스로 사용처, 지급 시기와 지급할 금액 등 지출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 중에 사업명과 소요 예산이 간략히 기재된 서류가 국정원 내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작성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장이 확정한 금액을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지출 원인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셋째, 국정원장은 사용처를 지정하여 특별사업비의 지출을 지시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 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 원인 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 지출 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 업무에 해당하는 지출 원인 행위와 자금 지출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장들은 업무의 실질에 있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2019도 12022 판결 사건명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유가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사기 판시사항 수표 위조 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지 여부, 적극, 및 이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를 말하는지 여부, 적극, 및 수표의 배설을 위조, 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형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 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 행위를 처벌하고, 이와 별도로 제2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배서, 인수, 보증 등에 관한 위조, 변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 2010년 3월 24일 법률 제1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정수표를 작성한 자는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 요건을 작성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도 부정수표 발행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수표 위조,
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조, 변조 행위에 관하여는 범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여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 위조, 변조 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규정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형법 제214조에서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으로, 배서 등에 관한 위조, 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위조, 변조 대상을 수표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이므로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설을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년 11월 29일 자 2017모 3458 결정 사건명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직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결정 요지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이하 직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직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결심판 절차에서 직결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결심판법 제19조 구 형사소송법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라고 정하였다. 여기에서 기명 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명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다.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 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164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당시 제59조에서도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명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다. 구 형사소송법 제59조에서 정한 기명 날인의 의미 이 규정이 개정되어 기명 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한 경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정식 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